입지는 안 변한다가 정설이고 정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거리의 그 입지는 변하지 않아도 어떤 시설이 그 뒤로 들어와. 그럼 사람들의 동선이 앞으로 잡혀있던 게 뒤로 바뀌죠. 그건 입지의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조건과 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지는 변한다. 무조건 변한다. 네, 저희 지난 편에서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에도 이미 안 뜬 곳, 나중에 뜰 곳을 잘만 발굴하면은 그런 것들을 발굴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도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네네.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유망한 상권, 유망한 상가 건물 이런 것도 고르는 방법이 혹시 따로 있나요? 상가는 지난 코로나 시기, 그 다음에 이번에 고금리 시기에 확실하게 변별이 됐다고 저는 종류가 나눠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상권은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같이 간다. 이런 것들이 조금 확인이 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좋은 상권은 무조건 불패다.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투자하기 좋은 상권은 제가 보기에는 집 주변이 가장 좋다. 집 주변? 네. 그 어떤 의미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활형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집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업종들과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기 위한 집 주변에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하기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업종들, 그것과 관련된 상가들, 이걸 생활형 상권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남녀노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집 주변의 장점이 남녀노소라는 거죠. 아, 가족 단위로 있으니까. 네, 가족 단위로 있게 되지 않습니까? 왜? 상권은 특정한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특정한 시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가장 평이하면서 보통인 경우가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있지만 소비라든가 어떤 활발한 움직임은 별로 없죠. 이런 상권은 별로 안 좋아요. 공공기관 상권은 거의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나 권리도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별로인 것들 중에 하나가 대학가 상권. 제가 이제 신촌편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과거의 대학가는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5, 6,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 대학가 상권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앞서가면서 그들과 함께 많은 걸 공유할 수 있는 상권이라고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고 그 풍부한 유동성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의 대학가는 그렇지 못하죠. 왜? 인터넷 매체를 통한 교육, 그래서 굳이 그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는 어떤 공부나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권을 돌아다닐 일이 거의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친목 모임, 선후배 모임, 과 모임, 동기 모임, MT 모임 이런 것들이 거의 자취를 감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상권을 이용할 일은 아예 없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아카데믹 상권을 올 일이 없고 내부의 구성원들도 그 상권을 이용할 일이 갈수록 줄고 그러니까 그 상권의 경쟁력, 매출은 어떨까요? 감소할 수밖에 없고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 이런 특정인들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상권은 그렇게 좋지 못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많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은 사람이 많은 것도 있지만 연령대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남녀노소 10대부터 60대까지 이런 상권이 좋죠. 각 세대마다 각 연령층마다 이용하고 좋아하는 게 각기 다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 개개별과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구성하는 업종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업종이 풍부해지죠. 이건 뭘 뜻하냐면 상가는 한계가 있어요. 그 지역의 상가는 한계가 있는데 다양한 업종을 구성하려면 풍부해지니까 이용하는 사람으로서는 더 만족도가 높아지고 많이 오겠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걸 알면 또 창업을 두드리고 근데 자리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권리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조건이 되고 그래서 높고 화려하지 않지만 낮지도 않고 적당선에서 잘 유지될 수 있고 다양성을 갖춘 상권이 좋은데 이게 집 주변의 생활형 상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의 그 호실이 여기에 이제 커피점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 4층에 학원이 있으면
메가커피 같은 게 1층에 들어왔을 때 여기가 장사가 더 잘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업종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좋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연령층이 많음으로써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예를 들면 뭐 홍대 상권 이런 걸 빼고, 일반적으로 상권은 특수 연령층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권들, 그렇죠? 주중 주말의 편차가 어때요? 굉장히 심하죠. 요즘에 주 4일권의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주 4일을 도입해서 시험하는 데가 있을 정도고, 외국은 이미 그런 것들이 정착된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의 강화, 주 4일의 보편화, 이렇게 되면 시내 상권은 어떨까요? 직장인들과 업무가 겸한 시내 상권들이 많이 있거든요. 종로, 일지로 이런 데들은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강남에도 그런 데가 많고요. 그런 데들은 사람의 이용 시간과 사람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덜하고 판매가 덜함으로써 매출이 주죠. 그 다음에 권리가 낮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의 고리로 빠지니까 특정 연령층들이 이용하는 상권이 이래서 안 좋고, 그 다음에 온라인이 거기에 기름을 붓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있고 가장 안전하면서 흔들림이 적을 수 있는 건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사람이 몰려있는 집 주변이다. 특히 아파트 주변이 그런 게 조금 더 좋다. 근데 아파트 주변은 상가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 상가에 진입하는 경쟁률, 그게 좀 다른 데보다는 높을 것 같은데, 혹시 어디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그럼 그 상가에 내가 선점할 수 있는 팁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일단은 진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많이 높아지긴 했으나, 제가 이제 강남권의 진입을 정말 로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뭐 안쪽에 먹자 아니면 단지 내 상가를 권하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분양가가 일단 일반 상가는 억대가 넘어서 1억에서 1억 5천 안에서 결정이 되는 게 많은데, 단지 내 상가는 7, 8천도 높아요. 그래서 강남에 안정적으로 괜찮은, 왜 독점적으로 단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상가는 어느 정도 영업력이 보장되거든요. 그런데 괜찮은 상가들을 입성하는 게 좋고,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 좋고 낙찰률이 높게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지역과 상황에 따라 편차가 되게 심하죠.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단지 내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노원구를 제가 최근에 이제 전수조사했었었는데, 노원구만 해도 공동주택이 16만 세대예요. 되게 많죠. 강남구가 거기에 3만 세대가 적거든요. 거기가 13만 세대죠. 앞으로 더 증가하겠죠. 이게 이제 몇 달 전 발표니까 계속 증가되고 데이터는 상향될 텐데, 아파트가 이제 10만 세대 되는 구들이 서울 안에만 해도 상당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이 다 다르죠. 왜? 평지인 데가 있고 오르막인 데가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역을 낀 데가 있고 역을 안 낀 데가 있고, 이런 데에 따라서 분양가는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이런 천차만별인 곳 중에 가성비 좋은 곳을 찾아내는 것, 남들이 관심 없지만 이 지역은 괜찮다라고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는 곳을 발굴하는 것, 이게 제가 해야 될 것들. 그래서 투자를 주변에 이제 제 스터디원이나 제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높은 돈, 많은 돈으로 투자하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가성비 좋은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발굴하고 노력하는, 분석하는, 연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하고 싶은 거죠. 적은 돈으로 효율성 있고 가성비 좋고 안전성 있는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 발굴하는 것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이 찾아보면 많다. 아까 상권처럼 그런 지역도 발굴하기 나름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 투자할 때 걱정하는 가장 큰 것 중 하나,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공실. 네, 뭐 그렇죠. 어디 공실 지옥이다, 막 공실 터졌다, 이런 것들. 공실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아요. 제 이야기에 이미 해답이 전 있다고 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 중에 하이 리스크 중에 공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가 높다는 건, 분양 가격이나 판매 가격이 높다는 건, 월세가 높다는 걸 같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 안에서 수많은 상가들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
입지나 임차인이 있는 상가는 공실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지역, 핫한 지역일수록 공실의 가능성도 상존한다. 요거를 또 명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 많고 핫하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네.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공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네.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최근에 스타벅스와 관련된 책을 봤어요. 며칠 전에 이번 주에 했었었는데 스타벅스의 폐점률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어떤가요? 2022년 기준으로 그 책이 써졌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이제 1600개 내외인데 12.9%, 거의 13%죠.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일반적인 것에 비하면 높다라고 볼 수 없지만 스타벅스와 관련된 거면 전 낮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는 폐점하는 거 아닙니까? 100개 중에 13개는 폐점한다는 거죠. 네. 브랜드의 인지도를 생각하면은 꽤 많이 없어지는 그렇죠. 느낌이네요. 스타벅스는 영원 불멸의 절대 반지일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100개를 창업했는데 그 중에 13개가 폐점한다. 이건 적지 않다고 보여진 거죠.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것이 지역의 편차, 상권의 편차, 입지의 편차, 조건의 편차가 이렇게 심하다. 제 스스로 이제 만들어낸 말 중에 제가 만족하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입지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하십니까? 상가가 어디 이 코너 사거리에 있다. 그건 안 변하죠. 그래서 입지는 안 변한다가 정설이고 정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입지는 변한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요. 그렇죠. 음. 사거리의 그 입지는 변하지 않아도 어떤 시설이 그 뒤로 들어와. 그럼 사람들의 동선이 앞으로 잡혀있던 게 뒤로 바뀌죠. 그럼 앞에 100명이 가던 사람이 20명이 줄고 30명이 줄면 어때요? 동선이 조건이 바뀌는 거죠. 그건 입지의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상가가 가지고 있는 입지의 조건 중에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핵심이 동선인데 주동선이 바뀌게 되면 어때요? 그 입지는 좋은 입지가 아닌 거죠. 이런 것처럼 주변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입지는 변한다. 그래서 입지의 불변이다. 이건 상가나 상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이 순간부터 꼭 머리에 넣고 내 상가는 100% 안전하다 확신하시지 말고 입지는 변한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케이스 중에 3,000, 4,000 세대 단지 내 상가예요. 몇십 년이 됐습니다. 단지 내 상가가 단지 안에 있어요. 3, 4천 세대면 소형 규모의 택지지구처럼 굉장히 빵빵하거든요. 그 안에 단지 내 상가 임대료가 평당 30이에요. 1층 기준으로. 네. 그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겁니다. 단지 내 상가가 그것도. 외부에 노출돼 있는 상권에 있는 일반적인 상가도 아니고 단지 안에 있는 단지 사람들만 이용하는 상가인데도 평당 30이에요. 그런 거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그 상가가 몇십 년간 부려튼튼했어요. 근데 요 5년 사이에 공실이 증가하고 있어. 이거는 그 단지 내 조건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뭐 아파트가 슬럼가 돼서 단지 사람이 없는 한 바뀔 수가 없죠. 근데 바로 옆에 대형 마트가 들어왔어요. 뭐 홈플러스 이런 게 들어왔나 보군요. 트레이더스가 들어왔어요. 아하, 네. 단지 바로 옆에. 그래서 단지에 쪽문을 냈어. 바로 앞에 있어요. 이러니까 대형 할인마트는 안에 쇼핑 공간과 편의시설을 다 갖추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시설화 돼 있죠. 그러니까 단순 시설로는 경쟁이 없다. 온라인과 경쟁해서 안 된다고 보고 오프라인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복합시설화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웬만한 시설이 다 있고 극장까지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지 내 상가에 오래된 낡고 허름하고 불편한 단지 내 상가를 그냥 이용하던 사람들이 어딜 가겠어요? 트레이더스 가죠. 그렇죠. 나는 이제 고급 소고기, 트리플 소고기가 저 앞에 와 있는데 삼겹살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거를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으면 난 저길 가고 싶어. 이러니까 안에 공실이 증가하죠. 안에 경쟁업종, 뭐 빵, 식음료 이런 것들은 편의시설 어때? 그 안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계약 기간이 지나면서 월세를 낮춰도 공실이 증가하고 나중에는 공실로 방치되고 너무 낮출 수는 없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안 가고 그 단지 내 상가가 얼마나 충성도가 높았냐면 한 층에 미용실이 6개나 있었어요. 그건 그 단지 내 상가가 어떤 조건과 어떠한 환경에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용실 6개를 다 채울 만한 사람들이 계속 온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도 옆에 트레이더스 같은 게 하나 딱 들어오니까 바로 이제 깨갱인 거기도 거죠. 미용실 같은 거 들어올 테니까 네. 뭐 준웨어 이런 거.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 단지 내 상가 주인은 빨리 팔아야 돼요. 평당 30짜리에서 뭐 매매가 얼마다 그러면 거기서 30%를 할인해서라도,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조건과 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인식하면 성공하는 상가 투자, 실패하지 않는 상가 투자. 입지는 변한다. 무조건 변한답니다. 입지는 불변한다. 이거 갖다 버리세요. 이거 개나 주세요.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나 보죠. 이게 고착화되어 있고 스탠다드한 정설로 있는데 아닙니다. 입지는 변한다. 그러면 입지는 변하면 뭘 더 중요하게 봐야 되나요? 그 변하는 조건의 경쟁력과 그 변하는 조건의 영향력에 대한 판단이 돼야 되겠죠.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게 공공기관이면 상관없죠. 근데 상가와 관련돼서는 중요하다. 그런 대형, 그 다음에 대규모,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역이 들어오면 어때요? 또 변하죠. 그럼 역 주변으로 편의시설이 또 확 생기죠. 그러면 그 주변에 내가 다니던 상가는 조금 멀리 하게 되고 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서,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구도심에 옆에 또 새로운 택지지구가 들어섰어. 그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죠. 현대식이고 편의시설도 많고 로망으로 생각하는 브랜드도 다 있고 깔끔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원도심의 상가는 잘 안 가죠. 이런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는 변한다. 그러니까 제가 상가를 투자를 할 시점에는 그런 정보들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알면은 그런 것들을 피하는 건데 네. 모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추적을 하면서 뭔가 있을 때 빨리 그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빨리 움직일수록 늦어지면은 매수자가 안 붙죠. 사시겠어요? 안 사죠. 안 사죠. 절대 안 사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트레이더스가 들어온다는 거를 상가 주인은 알아요. 근데 사는 사람은 모르면 사는 사람은 이제 샀다가 그대로 그냥 물리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들어오시는 분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서로 약간 세이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조금 낮게 팔아라. 이렇게 잘 나가서 많이 뛰었잖아요. 그분은 진입 시기보다 많이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익을 조금 양보해라. 그러면 이제 들어오시는 분도 좀 낮게 세를 줌으로써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로 윈윈하는 조건이 좋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실 얘기로 시작해서 입지 얘기까지 한번 이렇게 다뤄봤는데, 정리하자면 그 이제 특히 상가 투자는 은퇴하실 즈음에 뭘 또 수익을 만들까 하다가 뭐 퇴직금이나 은퇴 자금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잘 알아보기 어려우시니까 대뜸 돈을 막 넣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을 건데, 그런 분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 딱 뽑는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부동산이나 컨설팅을 절대 신뢰하지 말아라. 뭔가 되게 정말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아도 네, 일단 네.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검증해라. 이게 필수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다수의 사람들한테 그 물건을 물어보는 거죠. 나 여기 투자할 건데 어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전문가들 찾아가서 돈을 주고, 우리가 암 진단을 받을 때도 한 명의 병원, 한 명의 의사한테 받지 말고 최소 3군데를 들려라. 이런 얘기를 하듯이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도 그것의 검증과 확인은 복수일수록 좋습니다. 다수일수록 좋다는 거죠. 이건 모든 것들의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찾아가세요. 돈 주고.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요즘 같은 시기에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럼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이런 상가를 내가 하는데 이런 조건이 어떤 것 같으냐. 조금 검증과 확인 절차를 거쳐보고 그 업계에서 전문가 소리를 듣는 또 다양한 층이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돈을 비용을 지불하시면 그거 샀을 때 몇억 몇십억을 손해보는 것보다 돈 1, 200으로 내 자산도 지키고 그게 확인이 돼서 돈을 벌 수 있거나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도달할 수 있으면 그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니까 검증과 확인을 복수로 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그럼 스터디 운영하실 때에도 제 말 듣고 다른 데 가서 또 복수 검증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스터디의 목적은 그거예요. 나한테 의존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해라. 나는 서포터만 해줄 뿐이다. 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상가 투자라는 거는 물론 뭐 어떤 투자든 다 그렇겠지만 공부를 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아 보이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서 이제 그럼 공부를 뭘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